13조 원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전원 철수하겠다. 미국의 최후 통첩에 전 세계는 70년 동맹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이 결국 백기를 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가 걸린 극비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단 한 장의 공식 서한. 이 조용한 통보에 펜타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미국에 오만했던 관료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국에게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겨눌 칼을 쥐어준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적은 돈을 지불해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상 공짜로 군대를 주둔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 합니다. 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가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 말이 전파를 타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CNN 화면 하단에는 긴급 속보를 알리는 붉은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70년 동맹의 위기, 트럼프, 한국의 전례 없는 방위비 요구.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익숙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저만이 유일한 질서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챈슬러. 미 국방부, 펜타곤의 전략분석실 선임 분석관입니다. 저의 세계는 감정이나 예측, 희망 같은 불확실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오직 데이터, 검증 가능한 사실과 통계만으로 구축되어 있죠. 저에게 데이터는 중력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법칙이었죠.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분석해온 데이터는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우산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었어요. 몇 년 전 남미의 한 국가가 반미 노선을 걸으며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경로했고 저는 그 나라의 경제적 약점을 분석하라는 임무를 받았었죠. 저는 그 나라의 주력 수출품과 수입 의존도, 외채 구조를 분석해 단 3장짜리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그 나라는 극심한 경제난 끝에 백기를 들고 우리와의 재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휴대전화가 전 세계인의 손에 들려있고 그들의 자동차가 미국의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를 정복하고 그들이 만든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인의 눈물을 쏙 빼놓고 있다는 것도요. 제 팀의 젊은 분석가들이 점심시간마다 그런 이야기로 떠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귀여운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모든 문화적 성공은 결국 평화라는 단단한 울타리 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울타리는 지난 70년간 바로 우리가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막대한 원조를 제공한 것도 우리였고 1997년 국가부도 사태에 빠져 자존심을 구겼을 때 구제금융을 주도해 그들을 구해준 것도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협인 북한의 코앞에서 한국인들이 매일 밤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은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편견이 아니었어요. 매년 업데이트되는 국방 데이터베이스와 경제보고서가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선언이 거칠게 표현되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혜를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아는 세상의 법칙이었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질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책상 위의 전화기에서 비상호출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지는 단 한 단어, 백악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 제 구둣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사방은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강철뿐이었죠.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하는 공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펜타곤의 풍경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저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돈이 이곳에서는 명료한 데이터로 정리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향하는 백악관은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은 사실과 논리 위에 힘과 의지라는 변수가 더해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었죠. 저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의 관료들이 온갖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매달려 오겠구나. 자신들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보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들겠지. 하지만 결국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데이터 앞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마이클스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권위적이면서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역대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들이 방문자를 압도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크리스털 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양했어요. 임무 중에는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저의 원칙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 보고 있나? 대통령의 연설 말이야. 아주 뜨거운 반응이더군. 마이클스는 거대한 창밖 워싱턴 기념탑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보좌관님.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모호한 외교적 언어보다 시장 상인처럼 솔직한 말이 더 잘 먹힐 때가 있지. 대통령께서는 장사를 하고 싶어 하셔. 아주 간단한 장사지. 우리는 세계 최고의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은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그들의 GDP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100억 달러는 그들에게 푼돈이야. 그런데 저쪽에서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자네가 필요해.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만약 거부했을 때 그들이 치르게 될 끔찍한 대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말이야. 의회와 언론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해. 챕터 1, 경제 붕괴. 챕터 2, 군사적 공백. 챕터 3, 외교적 고립.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포를 데이터로 보여주란 말일세.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분석과 예상 피해 규모를 수치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의 구조가 그려지고 있었죠. 좋아.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짚어내. 그들은 선택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 이건 협상이 아니야, 데이비드. 통보라는 걸 명심하게. 마이클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집무실을 나오며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죠. 한국은 결국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들이 가진 데이터 안에서 정답은 단 하나뿐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풍경과 실제 서울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는지를요. 저는 한국의 국가안보실이 당황과 분노, 격렬한 토론으로 밤을 새울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도하며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죠. 제가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한참 뒤의 일이었지만 그날 같은 시각 서울의 국가안보실 지하 벙커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백악관 브리핑이 떠 있었고 그 앞에 선 김서연 자문관과 박진욱 장군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주변의 젊은 실무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보고서를 올렸지만 두 사람만은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미동도 없었죠. 한 젊은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자문관님, 백악관에서 비공식 채널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김서연 자문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젊은 분석가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죠. 예상했던 그림입니다. 공식 채널로만 대응합니다. 앞으로 비공식 채널로 오는 모든 연락은 무시하세요.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벙커 안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때 박진욱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 청구서부터 내미는 걸 보니 저쪽도 상당히 초조한 모양이야. 저들의 가장 큰 무기는 공포라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대응이야. 김서연 자문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초조한 건 우리가 아니죠, 장군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무실에도 백악관과 서울 안보실 간의 긴급 화상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죠. 제 역할은 한국 측의 반응과 논리를 데이터화하여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둘로 나뉘어 한쪽에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존 마이클스가 다른 쪽에는 예를 갖춰 반듯하게 앉아있는 김서연 자문관과 박진욱 장군이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지.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동맹은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100억 달러, 예스 혹은 노로 답하십시오. 마이클스는 한치의 외교적 수사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죠.
저것이 바로 힘을 가진 자의 여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 서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좌관님, 동맹은 거래가 아닌 가치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합의된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그 원칙을 벗어난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는 없습니다. 김서연 자문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내용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스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김 자문관님, 한국의 반도체 수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유감스럽지만 무역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저는 김서연 자문관의 표정이 굳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미한 미소까지 지으며 대답했어요. 보좌관님, 저희는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70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니까요. 마이클스는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가치와 신뢰? 좋은 말이지만 그걸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지. 그럼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미군 철수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 한국 측 대표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지는 것을 예상했어요. 데이터상으로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박진욱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당기지도 않고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은 지난 70년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왔습니다. 물론 그 시나리오에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어요. 마이클스의 얼굴에 떠있던 오만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허세나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나리오 중 하나를 그저 팩트로서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어조였죠. 데이터에는 없던 변수였습니다. 제 완벽한 세계에 처음으로 나타난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제 귀에는 박진욱 장군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시나리오. 그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익숙한 저에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이 내놓은 최종 결과값처럼 들렸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그래서 더 섬뜩한 현실의 선언이었죠. 존 마이클스는 경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어요. 데이비드, 방금 그거 들었나? 저 오만한 태도. 당장 저들의 자신감을 꺾어버릴 카드를 찾아내. 저들이 우리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란 말이야. 그의 분노는 당연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완벽한 데이터의 세계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그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의 출처를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임무는 이제 더 명확해졌어요. 한국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들의 경제와 국방이 얼마나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에 기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펜타곤이 보유한 가장 깊숙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접근 권한을 한 단계 더 올렸고 화면에는 기밀로 분류된 수많은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분석은 K방산, 한국의 국방산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명백한 약점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들이 만드는 무기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겉보기엔 그럴듯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레이더, 통신 장비 같은 핵심 부품들은 분명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공급망만 차단하면 한국의 무기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가설이었습니다. 저는 제 가설을 증명해줄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죠. 저는 먼저 K9 자주포의 성능 보고서부터 열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 유럽의 한 국가에서 차세대 자주포 도입을 위해 세계 유수의 무기들을 모아 경합을 벌인 적이 있었죠. 당연히 우리의 팔라딘 자주포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1위를 차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최종 결과 보고서의 최상단에 적힌 이름은 미국의 M109A7 팔라딘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썬더, 그 이름이었습니다. 급속 사격 능력, 기동성, 생존성, 거의 모든 평가 항목에서 K9은 우리 무기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오류일 거야.
아니면 로비의 결과거나.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세부 내용이었어요. 저는 계약서의 기술 이전 항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분명 미국의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허가해주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계약서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오히려 폴란드 현지 생산 및 공동기술 개발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한 기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그 계약에 참여했던 미 방산업체의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데이비드, 말도 마. 폴란드 거는 정말 굴욕이었어. 우리 팔라딘이 성능에서 밀린 게 아니야. 물론 저쪽 물건도 훌륭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지. 저쪽은 계약서에 도장 찍자마자 3개월 안에 초도 물량을 보내주겠다고 했어. 우린 빨라야 2년이었는데?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었어. 제조업의 싸움, 속도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진 거야. 제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능과 기술력이라는 데이터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은, 그리고 국방은 생산 능력과 보급 속도가 절반을 차지하는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고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었죠. 저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호주, 이집트, 터키, 인도. 믿을 수 없는 이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무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매한 무기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어요. 보고서의 한 구석에는 이런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는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지만 높은 가격과 느린 납기, 그리고 까다로운 기술 이전 조건이 단점이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미국산에 준하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기가 빠르며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능 부분이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무기는 세상에 많았어요. 하지만 미국산 무기와 준하는 성능이라는 평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 머릿속의 데이터가 경고등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따라잡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저는 존 마이클스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의 집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점을 좀 찾아냈나? 그 번지르르한 무기들, 우리 부품 없으면 그냥 깡통이지? 마이클스는 기대감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죠. 보좌관님, 국방산업 분야를 분석해본 결과 예상과는 다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 자립을 이루었고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고작 탱크 몇 대 팔았다고 호들갑이군. 그건 우리가 진짜 기술을 팔지 않으니까 생긴 틈새 시장일 뿐이야. 그럼 핵심 부품은? 엔진이나 레이더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건 여전히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거나 혹은 공급망을 유럽 등지로 다변화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히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박 카드로 쓰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 대답에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무시하듯 손을 내저었어요. 시시한 소리. 방산시장이야 그럴 수 있지. 진짜는 따로 있잖아. 경제, 특히 반도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지. 반도체. 그거 대만에서도 만들잖아. 일본에도 있고. 뭐가 문제라는 건가? 공급사를 바꾸면 그만이지. 미국 시장이 없으면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쪽을 더 깊이 파고들어보게. 잔소리 말고 약점이나 찾아오란 말이야. 그의 무지에서 비롯된 자신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좌관님, 이건 빵 가게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F-35에 들어가는 칩은 전 세계에 오직 한 명의 제빵사만이 만들 수 있는 빵입니다. 그리고 그 빵집이 지금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차마 내뱉을 수 없었죠. 그는 듣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와 거미줄처럼 얽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들의 명확한 약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분석 대상은 미 공군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였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이 첨단 기술의 결정체야말로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저는 F-35의 핵심인 항공전자 시스템, 그 중에서도 중앙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특수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칩 하나가 없다면 F-35는 날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으니까요. 공급망은 복잡했습니다. 텍사스의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시작된 선은 일본의 부품 공급사를 거쳐 대만의 패키징 업체를 지나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를 향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위장 업체와 복잡한 계약 관계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수록 모든 선은 단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72시간 공급 중단 시나리오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화면을 뒤덮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단순한 생산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연쇄 충돌이었죠. 텍사스의 조립 라인이 멈추고 애리조나의 테스트 센터가 마비되고 버지니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무기한 연기된다. 단 3일 만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최종 목적지가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F-35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특수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체 공급사 없음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국방 안보 자체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수천 대의 F-35가 그리고 미군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다수가 순식간에 멈춰 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클스를 찾아갔죠. 이번에는 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표정이 왜 그런가? 드디어 뭔가 찾아낸 모양이지? 보좌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F-35의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는 화면을 본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오히려 좋은 카드 아닌가? 이걸로 저들을 압박하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줄을 저들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경제를 위협한다면 그들은 이 반도체 공급을 무기 삼아 우리에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멸하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마이클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서성이더니 이내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궤변. 자네 지금 겁먹은 건가? 펜타곤 최고의 분석관이라는 자가 일개 보고서 몇 개에 흔들리는 거냐고. 약점을 찾아오랬더니 왜 우리가 그들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건가? 자네 혹시 저쪽에 매수라도 된 거야? 보좌관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은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고 그들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당장 돌아가. 내가 원하는 보고서를 가져올 때까지 자네 얼굴 볼 생각 없어. 저는 쫓겨나듯 그의 집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데이터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현실과 내가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진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죠. 무엇이 진짜 현실인 걸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 팀 소속의 한국계 분석가인 에밀리 강소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챈슬러님? 모르겠군, 에밀리.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분석의 프레임을 바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프레임을 바꾸다니? 지금 저희는 한국의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70년간 약점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약점이 아예 없는 국가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제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미국인들은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체스판 자체가 엎어질 때를 대비한다고요. 챈슬러님은 지금 체스판 위의 말들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판 자체를 들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분석의 대상으로만 여겼지 그들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언제나 외부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
그들에게 모든 산업과 기술은 생존을 위한 절박한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펜타곤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세계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야.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포탑을 고정한 채 차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현수장치 기술에 현장에 모인 유럽연합 군사대표단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죠. 잠시 후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고 수 킬로미터 밖의 표적이 정확히 폭발했습니다. 한 유럽 장성이 박진욱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훌륭한 기동성이지만 실전 데이터는 미군 장비에 비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박진욱 장군은 담담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최고의 실전 데이터는 전쟁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70년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전차는 파괴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에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 철학의 차이가 성능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국제 컨퍼런스장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자문관이 유럽연합의 기술 담당 대표와 나란히 서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동맹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기술 동맹은 일방적인 공급자가 존재하는 수직적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기술 주권을 존중하며 상호 보완하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새로운 네트워크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과거의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은 단순한 데이터 몇 줄이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 자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에밀리 강 소령의 조언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나 새로운 관점 이상의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분석의 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평면적인 데이터의 집합체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GDP, 국방비, 수출입 통계, 인구 구조. 이런 차가운 숫자들을 조합하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저는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7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와 생존이라는 절박한 동기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제가 마주하고 있는 상대는 단순히 방위비를 더 내기 싫어하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대비해온 냉철한 전략가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켠 채 쏟아지는 커피로 잠을 쫓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죠. 이번에는 한국의 약점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의 약점, 즉 우리가 얼마나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에 치명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보고서였죠. 반도체 공급망, K방산의 부상, 그리고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기술적 종속 관계들을 하나씩 엮어 나갔습니다. F-35 전투기에서부터 시작된 분석은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 심지어는 우리 군의 통신을 책임지는 군용 위성의 핵심 부품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보고서가 완성될수록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고장이자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편리하게 무시해온 진실에 대한 고발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관리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력에 조용히 종속되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존 마이클스를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밀어도 그들은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낡고 편안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쳐왔어요. 저는 곧 해일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파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거대한 모습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시작은 서울에서 보낸단 한 장의 공식 서한이었죠.
훗날 제가 전모를 파악하게 된 그날의 서울 국가안보실 지하 벙커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상황을 분석하고 관망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칼을 뽑아 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서현 자문관과 박진욱 장군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배경으로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수석 비서관이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문관님, 장군님. 이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이 보복 조치로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단 3개월 안에 코스피 지수는 40% 폭락하고 환율은 1,800원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십수년 전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죠. 그러자 박진욱 장군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박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가진 패를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는 것뿐일세.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무슨 패를 들고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고 있어.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경제와 기술도 총알이지.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모두의 시선이 김서현 자문관에게로 쏠렸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은 그녀였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고 해요. 수석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기적인 출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단기적인 출혈을 감수하지 않으면 지난 70년간 이어진 종속이라는 만성 질환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협상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서한은 그들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판 자체를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세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미는 카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딛는 첫 번째 공격입니다. 그녀는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미 국방부 장관 앞으로 보낼 공식 서한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존경하는 미합 중국 국방부 장관께,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귀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상호방위 조약의 신뢰성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양국의 미래 국방협력 사업인 마르스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에 대한 귀국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이번 분기 내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명확한 답신이 없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부득이하게 해당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고 확보된 예산과 인력을 유럽 파트너사와의 신규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로 재배정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한의 내용은 지극히 정중하고 외교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죠. 김서현 자문관은 작성된 서한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뒤 조용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벙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가락 끝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조용한 클릭 소리가 마치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이 루비콘 강을 건넌 순간이었습니다. 그 서한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데에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펜타곤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데에는 10분이면 충분했죠. 저는 그때 해군 최고위급 회의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해군 제독 해리스의 요청이었어요. 그는 백악관의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이미 읽어보았고 어떻게든 백악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저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회의는 마르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차세대 무인함대의 설계도와 예상 성능이 스크린에 떠 있었고 참석한 제독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 무인함대가 완성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시대는 끝납니다. 태평양의 제해권은 다시 우리 미국의 것이 될 겁니다. 한 제독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한 보좌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와 해리스 제독에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방금 도착한 서한이라고 했어요. 해리스 제독은 미간을 찌푸리며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지기 시작했죠.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태블릿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죠. 제독, 무슨 일입니까? 혹시 중국 쪽에서? 한 제독이 묻자 해리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아니야. 서울이야. 그들이 마르스를 멈추겠다고 하네. 체크메이트야.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제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반역이야. 우리가 지켜주는 동맹국이 어떻게 우리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쪽의 현실적인 제독이 소리쳤습니다. 반역이 문제가 아니야, 존. 당장 마르스의 대체 선체 제작이 가능한 곳이 지구상에 있나? 없잖아.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라고. 해리스 제독은 혼란에 빠진 제독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야. 지난 10년간 우리가 뭘 놓쳤는지 지금부터라도 파악해야 한단 말이다. 챈슬러 분석관, 자네가 아는 걸 전부 말해주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크린 속에서 보았던 붉은 경고등이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현실이 되어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워싱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방산업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마르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수십 개의 기업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오랜 지인이었죠. 데이비드, 대체 백악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가가 15%나 폭락했어. 월스트리트가 전부 패닉에 빠졌다고. 데이비드, 텍사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이 프로젝트의 목숨권 노동자가 5만 명이야. 이게 다 엎어지면 내년 선거는 끝장이라고. 마르스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란 말일세? 당장 이 미친 짓을 멈추게 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죠.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실시간으로 아비규환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스의 집무실은 완전히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항의의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닥쳐. 고작 서한 한 장에 전부 겁먹은 거냐? 여전히 카드는 우리가 쥐고 있어. 그의 오만한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초조함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감정과 이해관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오직 저만이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완성된 최종 보고서를 옆구리에 끼고 굳은 표정으로 마이클스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저를 막아섰죠. 죄송합니다, 챈슬러님. 보좌관님은 지금 누구도 만나실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해리스 제독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죠. 그는 비서를 옆으로 밀치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챈슬러, 자네 보고서 내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네. 자네도 같이 가야겠어. 저기 백악관에 있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들에게 이건 그저 대통령의 지지율 게임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에겐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야. 지금 이 순간 이 미친 짓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야. 잠시 후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CIA 국장, 그리고 존 마이클스까지 미국의 모든 권력이 그 작은 방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대통령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마이클스는 대통령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해리스 제독이 들어서자 마이클스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를 상대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죠. 챈슬러 분석관은 저들의 심리전에 휘말린 것뿐입니다. 저는 브리핑을 위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약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미국의 생존이 한국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첫 문장부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죠. 첫째, 반도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F-35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지스 시스템, GPS 위성까지. 핵심 반도체의 82%가 단일 국가 대한민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중단될 경우
6개월 안에 미군의 첨단 전력 절반이 유지보수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실시간 반응입니다. 한국의 서한이 알려진 지 단 2시간 만에 마르스 프로젝트 관련 방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상황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입니다. 마르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엔지니어 100명 중 30명이 한국계 미국인이거나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양국을 잇는 살아있는 동맹 그 자체입니다. 이 동맹이 깨지면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르스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르스 프로젝트의 핵심인 무인함대 선체 제작과 통합 시스템 구축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조선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3년 안에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확률이 85% 이상입니다.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보낸 서한은 단순한 협박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마르스 프로젝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 유럽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순간 미국의 태평양 해양 패권은 향후 20년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곧 중국에게 태평양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 브리핑이 끝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마이클스였습니다. 이건 전부 궤변입니다. 대통령님. 저자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저들의 논리에 매수된 겁니다. 저 데이터는 과장된 거야. 얼마든지 대체 공급사를 찾을 수 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보좌관님. 제가 지난 72시간 동안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대체 공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축하려면 최소 10년과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CIA 국장님, 이 데이터는 국장님의 부서와 국가정찰국이 지난 5년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교차 검증한 결과입니다. CIA 국장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은 CIA 국장을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국장, 챈슬러 분석관의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당신네 정보기관은 지난 10년간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가? CIA 국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마이클스는 이제 저의 애국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심도 없는 건가, 챈슬러? 어떻게 적을 이롭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할 수 있지? 저건 배신자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보좌관님. 이것은 그들이 수십 년간 준비해온 전략의 실행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들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마이클스는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군 함대를 동해에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배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죠. 그때 침묵을 지키던 해리스 제독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지금 우리 함대의 유지보수 부품 절반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하는 소린가? 함대를 보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될 걸세? 그건 무력 시위가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거야. 해리스 제독의 등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의 논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 달러라는 허상을 줬다가 미국의 해양 패권과 기술 주권을 모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동맹을 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은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제국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말이 백악관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권력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제국의 자존심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방 안에는 관료들의 거친 숨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저나 해리스 제독이 아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존 마이클스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어요. 존.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죠. 자네는 나에게 이게 쉬운 게임이라고 했잖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사라고 말이야. 대통령님, 그건 저들의 예상치 못한 비이성적인 저항 때문에. 마이클스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대통령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마이클스를 지나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됐네. 해리스 제독 국방부 장관은 내 집무실에서 따로 보지. CIA 국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 정보기관이 지난 10년간 대체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들어야겠으니. CIA 국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챈슬러 분석관. 네, 대통령님. 자네는 여기서 대기하게. 자네가 방금 보고한 그 보고서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시 읽어봐야겠으니 말이야. 특히 그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부분 아주 흥미롭더군. 그 말을 끝으로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리스 제독은 제 어깨를 강하게 한번 두드리고는 그의 뒤를 따랐죠. 그의 눈빛은 자네가 해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상황실에 남은 것은 저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존 마이클스, 그리고 몇몇 보좌관들 뿐이었습니다. 마이클스는 저를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잠시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상황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쓴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그 종이 뭉치가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마치 제 인생의 무게가 전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저는 그저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한 사람의 경력을 끝내고 어쩌면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통째로 뒤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백악관의 호출을 받았을 때의 자신만만했던 제 모습, 한국 관료들의 예상을 벗어난 단호한 태도, 처음으로 데이터의 이상 신호를 발견했을 때의 당혹감, 그리고 에밀리강 소령이 들려주었던 그녀의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저는 평생을 데이터라는 완벽한 세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미국은 언제나 정답이었고 동맹국들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지에 가까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는 것을요.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상황실의 문이 열리고 한 보좌관이 들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찾는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간결한 통보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백악관을 빠져나오자 워싱턴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펜타곤으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 며칠간 논란이 되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브리핑룸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양국은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과거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틀 안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대변인의 입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기자석에서는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짜 군대라며 비난하던 태도에서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으니까요.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100억 달러 요구는 완전히 철회된 것입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한국의 마르스 프로젝트 중단 통보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변인은 노련하게 질문을 피해 나갔습니다. 양국 간의 협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그렇다는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일방적 요구는 원만한 협상으로 압박은 상호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었죠. 기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대변인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며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백기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국가 앞에서 공식적으로 물러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제 사무실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분석관들과 심지어는 다른 부서의 장성들까지 전화를 걸어와 어젯밤 상황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을 뿐입니다. 라고 원론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오후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소문이 제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게 된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이 끝난 직후 존 마이클스를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호출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스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준비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대통령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고 해요. 존. 네, 대통령님. 자네는 나에게 그들이 돈을 원한다고 했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압박하면 결국 돈을 내놓을 거라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그들의 경제구조상. 하지만 그들은 존중을 원했어. 대통령은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그들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약한 나라라고 했지.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하지만 그들은 약한 게 아니라 똑똑했던 거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스스로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 챈슬러의 보고서를 읽어봤네. F-35 반도체. 자네는 이게 뭔지 알기나 했나? 마르스 프로젝트의 선체 기술,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는 했어? 자네는 장사를 한다면서 정작 우리가 파는 물건과 고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최악의 장사꾼이지. 대통령은 마침내 몸을 돌려 책상 앞에 서 있는 마이클스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이게 쉬운 장사라고 했지만 결국 내 임기 최악의 외교적 참사를 만들었네. 자네는 현실이 아니라 자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거야. 대통령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만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가보게.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게. 모든 힘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존 마이클스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방을 초라하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오만한 믿음과 낡은 세계관이 그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 하나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그 시각 워싱턴의 소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서울의 국가안보실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모니터를 통해 백악관 브리핑을 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일 뿐이었죠. 김서연 자문관과 박진욱 장군은 이미 다음 안건인 유럽연합과의 기술협력 세부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보고가 끝난 뒤 박진욱 장군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고 해요. 70년이 걸렸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저들이 그 목소리를 듣기까지. 참 긴 시간이었어. 그러자 김서연 자문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군님. 이번 일로 워싱턴도 깨달았을 겁니다. 동맹은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70년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대신 더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강국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며칠 뒤 제 사무실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죠.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제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그때 에밀리 강 소령이 새로운 보고서 초안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챈슬러님, 요청하신 새로운 동맹 전략 보고서 초안입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차세대 동맹 전략, 기술 주권과 상호 의존성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직접 지시한 연구 과제였죠. 고마워, 에밀리. 자네 덕분에 우리가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거대한 압력에 맞서 싸우신 것은 챈슬러님 본인이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녀는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군.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테니 말이야.
에밀리, 이 보고서의 제목은 상호 의존성이지만 핵심은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할 것 같네. 힘에 기반한 안보가 아니라 신뢰에 기반한 안보.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야. 이 보고서 나와 함께 완성해보지 않겠나? 영광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답을 알고 있었죠. 존 마이클스는 숫자를 무기로 생각했지만 진짜 무기는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사와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데이터만 믿어왔지만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데이터는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 걸어온 시간 그 자체라는 것을요. 새로운 규칙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페이지를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13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청구서 앞에서 모두가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돌아온 것은 펜타곤을 침묵시키고 백악관을 무릎 꿇린 단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낡은 편견에 갇혀있던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된 한국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과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원칙이야말로 한 나라의 국력을 증명하는 새로운 규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강한 나라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건강한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미국의 오만한 계산 착오를 바로잡은 대한민국의 이 짜릿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